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이맘때면 가족들과 시원한 국수 한 그릇 나눠 먹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곤 하는데요. 오늘도 저희 삶을 채우는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말 한마디에 울고 웃게 되는 게 인생이죠. 오늘은 한 시어머니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고된 시집살이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왜 그리고 언제 후회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잠시 후 시작될 사연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가족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3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라도 제 마음속 후회를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젊은 시절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 수 없던 시어머니 밑에서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물기로 나르고 방문도 제대로 못 닫은 채 살림하고 밥하고 손끝이 갈라지고 입술이 터져도 며느리는 그래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당화됐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서럽다 말하고 싶을 때도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참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도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꼭 친구처럼 지내야지. 근데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절대 안 한다던 일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려. 며느리가 돈이 없다고, 애를 안 낳는다고, 속이 답답하다며 툭툭 내뱉은 말들이 어느새 제 속마음의 본 모습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아들까지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혼해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무슨 파장을 일으킬지는 생각도 못한 채요.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도, 아들도, 손주도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결혼한 건 22살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시집살이라는 게 당연한 거였죠.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치를 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날 저녁밥은 방바닥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겨울에 물이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두레박으로 우물물 퍼다 방 안장독에 붓는 일이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몸이 얼어붙고 손이 트어도 어디서 며느리가 따뜻한 물을 쓰냐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으니까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고 나니 어느덧 저도 시어머니가 돼 있더군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정우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거든요. 연주를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체구에 눈매가 참 또렷한 아가씨였어요. 인사도 공손했고 말투도 단정했죠. 그날 저녁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둘이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는 나중에 계획하고 우선은 경제적으로 자리 잡겠다는 말에 속이 슬그머니 불편해졌습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지. 왜 자꾸 바깥 일을 하려는 걸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게다가 연주 친정집이 서울이라는 말에 괜히 마음속 경계심도 생겼죠. 서울 물먹은 며느리는 또 다르다더니 하루하루 지나며 연주에 대한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잘하려 해도 마음이 앞서가는 법이죠. 밥을 차려도 정성이 부족해 보이고 설거지를 해도 물자국이 남아 보였습니다. 그런 제 속을 아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연주 편을 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연주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는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 말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땐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건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계획 없니? 네, 어머님, 아직은 좀. 연주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저에겐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건 아니다. 결혼한 여자가 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점점 쌓였습니다. 결국 5해가 지나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어요. 언제 애 낳을 거니?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찢어 놓을지. 그날 저녁 그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낸 게 그 아이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첫걸음이었습니다. 연주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네, 어머님하고 답장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며칠 후에야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엄마, 연주가 좀 힘들어해요. 그 문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애 하나 없으면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연주가 지금 난임 검사도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주가 아니라 나래요. 그 말에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내가 문제라고? 네, 정자 수치가 낮대요. 근데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께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게 며느리 탓이 아니라 내 아들 때문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더더욱 애 낳을 생각을 해야지. 그럴수록 서로 노력해야지. 그렇게 맞벌이니 원이 바쁘게 살면 언제 애 생기겠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내 안에 남아있던 고집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주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늘 함께 전을 부치던 며느리가 이번엔 직장에서 갑자기 당직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빠졌고, 어느 날은 제 생일날 급하게 서울 본가에서 일이 생겼다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너희 싸웠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연주가 좀 지쳐 있어서요. 지쳐 있어서.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지치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우리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는 소문이 퍼졌고 며느리가 우연히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어머님, 요즘 이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대요. 혹시 나중에 매도 생각 있으세요?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는 집 얘기까지 꺼내?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너도 알지? 이 집은 내 아빠가 남긴 거잖아. 정우 부부가 혹시 뭐 노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새언니는 우리랑 결이 좀 다르잖아. 오빠도 요즘 너무 새언니만 챙기는 것 같고. 그 말에 내 속은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든 게 아니었어.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냉랭한 말이 늘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장 보는 자리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게 되더군요. 아직도 아이 생각 없어? 그래도 며느리면 기본은 해야지. 어디 친정 눈치만 보면서 살림하겠다는 거야?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컥할 정도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그 아이에게 어떤 칼날이었는지. 그 아이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내일 시장 가자. 아이도 없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야지. 그 말은 평소처럼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나름 살가운 말투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표정도 눈빛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내뱉고 있었고 나는 점점 그게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집안에 사람이 셋뿐인데 밥은 제때 해 먹어야지. 아들이 퇴근 후
조용히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연주 많이 예민해요. 예민하긴 뭐가 예민해? 그럼 내가 매번 눈치 보고 말해야 돼.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안에서는 TV 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나는 혼자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들은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연주는 그냥 엄마한테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엄마는 연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여자라고만 여긴 것 같아요. 그건 내 착각이야. 나는 연주 싫어한 적 없어. 엄마, 싫어한다고 말로 안 해도 눈빛이 다 말해요. 그날 밤 연주는 작은 편지를 제 방문 앞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없이 참는 게 꼭 존중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제 마음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짧은 메모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저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그 아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전화도 잘 안 받고 집안엔 정막만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쓰여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연주, 괜찮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연주가 우울증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엄마랑 안 마주치겠대요. 하지만 나 때문에 노력은 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연주는 조용히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이는 예전보다 말랐고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반겼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연주는 눈을 맞추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우 오빠가 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무언가 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예전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연주는 말없이 밥을 차리고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웃지도 않고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 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퇴근이 늦고 거실에서 나와 단둘이 앉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야,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다. 그 말에 그 아이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아들 낳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집 식구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아들 낳았으면 그냥 모진 말은 덜 들었을까요? 그 말에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네, 알아요. 그 아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 나는 뜬 눈으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리 잘못한 걸까?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왜 내 진심은 저 아이에겐 닿지 않을까? 며칠 후 작은 불씨가 또 하나 피어올랐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어르신, 예전부터 말씀하신 아파트명의 정리, 그건 아직 그대로 두실 건가요? 사실 나는 몇 달 전부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이 집을 딸 은영이 이름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마침 그 전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다가 수화기 넘어 목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물컵을 씻었고 그날 저녁 밥상에는
젓가락이 3번 움직이다 그대로 식었습니다. 다음 날 연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예 정리하신다고요? 은영 언니 이름으로요? 나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딸이니까 돌봐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그냥 이 집에 머물렀던 세입자였던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주는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입을 꾹 다문 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저리 눈치를 줄까?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주방에 앉아 마른 오징어를 찢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아파트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오빠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바꾸는 거야? 응, 바꾸긴 해야지. 괜히 며느리한테 넘어가면 나중에 골치 아파. 엄마, 요즘 그런 얘기 조심해야 돼. 새언니 은근히 촉도 빠르고 기분 잘 상해.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아. 그래서 아예 너한테 해두려는 거야. 정우야 뭐 나중에 알아도 괜찮고. 그 순간 부엌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연주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우리 대화를 다 들은 듯한 눈빛으로. 연주야 언제 온 거니?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부엌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요. 조심할게요.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고 왠지 모르게 이별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영이는 뻘쭘하게 자리를 떴고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인영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새언니한테 너무 심했나 봐. 새언니가 들었을 그 말들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섭네. 나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뒤늦은 자각마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괜한 말해서 겉꼬이게 만든 건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없었어. 그저 내가 너무 늦게 귀를 열었을 뿐이지. 저녁 정우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괜히 불편해 아무렇지 않은 척 연주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애가 왜 저래? 어디 아픈 거 아냐? 정우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주가 엄마 대하는 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아파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냥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잖아요. 나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엄마, 그냥 한 번만 연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나는 대답 대신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고 연주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주야,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알지?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예민하다고 하시네요.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요. 아무 말 안 해도 어머님은 제가 틀렸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날 밤 그 아이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꺼내 방 안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 아마도 그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일까? 그 질문에 답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기에 그렇게 조용히 가방을 챙겼던 건 아닐까?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밤에? 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왠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연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고
정우 역시 무거운 얼굴로 퇴근 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그냥 가버린 건 아니겠지. 그러다 연주가 돌아왔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들어온 그 아이는 말없이 가방을 정리하고 밥도 안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 문제 다시 얘기해봐요. 또 그 얘기야?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때 연주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에서 숨이 막혀요. 말하면 예민하다는 말 듣고 참으면 무시당하고 대체 어떻게 살아야 했던 걸까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마다 칼처럼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숨이 막힌다니?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니? 말로요. 눈빛으로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틀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내가 그게 무슨... 제가 돈이 없어서 애를 낳지 않아서 심지어 정우 오빠 곁에 있다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말들. 정우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연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 잘 되라고. 그럼 왜 저에겐 그렇게까지 말하고 은영 언니에겐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요? 제가 며느리라서 가족이 아니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연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예, 어머님 저한테 말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런 거였지. 네, 혹시 모르니까 전늘 예외였죠. 이 집에 살면서도 식구가 아니라 계약 끝나면 나가야 할 사람처럼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상황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연주야,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좀 서툴러서 그런 거지. 서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들어올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 연주의 눈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수백 번 울고 남은 사람의 말처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정우 오빠는 가족이에요. 어머님도, 은영 언니도. 근데 저는요, 늘 외부인이었어요. 가족이 되려 했던 제 잘못이에요.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정말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을까? 정적이 다시 길게 흘렀습니다. 말을 잇기 힘들 만큼 공기조차 무거웠습니다. 연주는 가만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오빠, 나 이제 그만할래요. 정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연주야. 오빠는 늘 내 편이었고 늘 날 지켜주려 했던 거 알아. 그런데 그 노력조차 이 집 안에선 무력했어.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쉽게. 어머님, 쉽게라니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한 발도 못 들어간 문턱에 서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주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침착하게. 변호사 통해 정리할게요. 제 이름 올라간 건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고. 정우야, 넌 뭐하니? 말려야지. 정우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말렸어요. 연주 붙잡으려고 진짜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지친 사람의 체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연주를 안 좋아했던 거예요. 이유도 설명도 없이.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연주를 못 지켜서 미안해. 하지만 난 내가 당당히 나가는 걸 지지할게. 그 순간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 앞에 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젠가 아기를 낳는 날이 온 뒤면
그 아이는 사람을 구별짓지 않는 집에서 자라게 할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뒤로 남겨진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그 아파트 명의 말이다. 그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딸은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람 하나를 너무 쉽게 놓아버린 것 같아.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한숨이 아니라 진짜 후회라는 감정을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 연주라는 이름은 누구의 입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도 말하지 않았고 은영이도 그저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있던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 애가 차려주던 조용한 밥상, 말없이 접시를 챙기던 뒷모습,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한테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정우 전 와이프 말이에요. 요즘 뉴스에도 나오던데 직장 그만두고 창업했대요. 난이 유튜브 시작했다가 대박 났다더라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연주가 창업, 얼마 후 뉴스에서 그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불임 며느리의 기록. 하지만 세상에 지지 않은 한 여자 이야기. 담담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던 모습. 그 눈빛엔 미움도 분노도 없었지만 그저 단단한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 애 지금 어디서 지내니?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연주 혼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 말들 다 기억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내 방에 돌아와 낡은 연화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주가 첫 명절에 써준 카드였습니다. 어머님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내게 무례하거나 상처를 준 적이 없었다는 걸.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우는 아파트에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 떨어져 지낼게요.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건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이젠 나를 불편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대문을 여닫는 소리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앞에서 우연히 연주를 마주쳤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 아이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내 가슴 한쪽은 저릿하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얼른 눈을 피했습니다. 응, 얼굴 좋아졌네. 그 순간 연주의 눈에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또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그 아이에게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붙잡았습니다. 연주야,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사실 지금이 더 외롭진 않아요. 그 말은 용서도 비난도 아닌 그저 하나의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작아졌습니다. 내가 그땐 너무 내 눈으로만 세상을 본 것 같아. 어머님도 살아내시느라 그러셨겠죠. 저도 이젠 이해해요. 그 말은 따뜻한 손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에 누군가 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그 말은 오래도록 내 가슴 속에 남아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울처럼 나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섰고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내 처음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연주. 이젠 내 안에서도 식구였다. 요즘 나는 새벽마다 조용히 마당에 나가 앉습니다. 한때 가족이 북적이던 이 집에 이제 내가 내려놓은 물건들과 지나온 날들이 가만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정우는 한 달에
한 번쯤 들러 밥 한 끼 먹고 갑니다. 예전처럼 웃지는 않지만 이젠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연주는 이따금 TV에서 혹은 책에서 마주칩니다. 누군가의 상처의 말을 건네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예전엔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되짚고 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아이가 던진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긴 어렵지만 앞으로 누군가 내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삶을 채우는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웃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사랑하는데 정답은 없다고 조용히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